서울 근교의 한 오래된 주택가. 장도현은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36회를 형사로 살았고 그중 30년을 강력계에서 보냈다. 그는 수많은 악인들을 보았고 어떤 표정이 거짓이고 어떤 말이 진실인지 본능처럼 알아챘다. 하지만 그 직감은 퇴직과 동시에 접어두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손녀 하은이와의 관계는 특별했다. 딸 서연이 바쁜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하은은 도현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외할아버지와 손녀의 정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하은은 7살이었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늘 밝게 웃으며 도현의 품을 찾았다. 그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진 건 어느 늦은 밤이었다. 처음엔 무심히 넘겼다. 아이들이 잠꼬대를 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하은은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하연방, 하지마, 무서워. 도현은 처음엔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말투도 단순히 꿈속의 환상이 아니었고 말의 구조도 반복적이었다. 무엇보다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이 도현의 마음을 붙잡았다. 그는 며칠간 유심히 지켜보았다. 하은은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밝게 일어났다. 어젯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천진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도현은 점점 불안해졌다. 마치 무언가가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 경험에서 비롯된 직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조용히 종이를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도현은 조용히 옆에 앉아 지켜보았다. 빨간색 크레파스만 사용하는 모습이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그려진 내용이었다. 침대,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옆에 선 하얀 옷 입은 어른. 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의료진처럼 보이는 그 인물이 들고 있는 건 분명 주사였다. 하은은 그 그림을 그린 후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냥 계속 생각나서 그렸어요.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은의 잠꼬대가 다시 시작됐다. 단어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핵심은 같았다. 하지마, 무서워, 말하지 마. 그리고 어느 순간 도현은 분명히 들었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도 없어져. 그 문장이 도현을 무너뜨렸다. 그는 다음 날 아침밥을 먹으며 아이의 표정을 살폈다. 하은은 여느 때처럼 명랑했지만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눈빛 속에 감춰진 감정을 도현은 느꼈다.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표정. 그는 수없이 보아온 얼굴이었다. 서연과 민준호는 맞벌이 부부였다. 서연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준호는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였다.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가정이었다. 하은도 아버지와 잘 지내는 듯 보였고 부부 사이도 원만해 보였다. 하지만 도현은 그 모든 겉모습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은은 유치원에서 병원 관련 놀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병원 놀이를 하려고 하면 자리를 피하거나 교실을 나간다고 했다. 특히 주사 흉내를 낼 때면 겁에 질린 얼굴로 숨어버린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도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다. 그날 오후 하은에게 그림을 같이 그리자고 제안했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고 곧 또다시 같은 구조의 그림을 그렸다. 문이 잠긴 방, 창문 없는 벽, 침대, 주사,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이번에는 그림 구석에 아주 작게 비밀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도현은 그 단어를 보고 손이 떨렸다. 그날 밤 하은은 도현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근데 말하면 안 돼요. 아빠가 그랬어요. 말하면 엄마도 없어져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한때 수많은 범죄자를 신문하며 진실과 거짓을 가려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아이의 말처럼 확실한 진술은 없었다. 도현은 이제 알았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30년 전 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그는 이번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은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녀였고 그의 삶의 이유였다. 그날 밤 도현은 오랜만에 형사 시절의 수첩을 꺼냈다. 손에 익은 필체로 첫 줄을 적었다. 이 아이는 나의 손녀다. 이 사건은 내 마지막 수사다. 하은이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유치원에서는 말을 아꼈고 수업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선생님은 요즘 들어 하은이가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어요 라고 말했다. 도현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이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은은 알람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했다. 어느 날 아침 방 안에서 알람이 울리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도현에게 달려왔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도현이 알람을 끄자 그제서야 진정되었지만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아이의 감정은 무언가 구체적인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다. 민준호와의 짧은 대화에서도 뭔가 이상한 기류가 느껴졌다. 도현이 무심한 듯 물었다. 하은이 데리고 병원 간 적 있어?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 네. 예전에 서연이가 일이 있어서 몇 번 제 사무실에 데려간 적은 있어요. 오래 있던 건 아니고 잠깐이었어요. 그 대답은 얼핏 들으면 아무렇지 않았지만 도현의 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들렸다. 마치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당황한 듯한 말투였다. 도현은 다시 하은에게 접근했다. 이번에는 종이와 블럭을 함께 꺼냈다. 하은아, 우리 한번 같이 방을 만들어 볼까? 아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원의 지하 구조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공간을 블럭으로 재현해냈다. 방에는 침대가 있었고 옆에 작은 계단과 문이 있었다. 도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손을 움켜쥐었다. 아이가 설명한 것과 실제 병원 구조가 거의 일치했다. 상상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 방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라는 질문에 하은은 손가락으로 계단 끝을 가리켰고 아빠가 열쇠로 열어줘요 라고 말했다. 도현은 그 말에서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아이가 사용하는 단어는 너무 구체적이었다. 누군가의 설명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묘사였다. 그리고 이 경험이 단순히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며칠 후 도현은 병원 근처를 찾아갔다. 정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건물 외부에서 병원의 구조를 살폈다.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앞에서 잠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도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에 수없이 많은 범죄 현장을 다녔지만 지금처럼 긴장되는 감정은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도현은 딸 서연과 마주 앉았다.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하은이가 요즘 이상해. 밤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병원도 무서워하고. 혹시 뭔가 느낀 거 없니?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요즘 아이가 병원 놀이도 싫어해요. 예전엔 의사 역할 좋아했는데 지금은 주사 소리만 나와도 도망가요. 도현은 그 말을 듣고 숨을 크게 쉬었다. 이건 단순한 심리 변화가 아니었다. 하은이의 그림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다. 이제는 방 안에 다른 아이들도 그려지기 시작했다. 모두 울고 있었고 한 아이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옆에는 늘 하얀 옷을 입은 어른이 함께 있었다. 도현은 그림을 분석했다. 주사기, 침대, 닫힌 문, 열쇠, 붉은색, 그리고 모퉁이에 조그맣게 적힌 단어, 비밀. 아이는 모든 걸 말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일부러 민준호에게 다시 질문했다. 병원 지하에도 가본 적 있어? 질문은 단순했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준호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아지며 대답했다. 지하요? 거긴 지게실이에요. 왜 거기 얘기를 하세요? 도현은 그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불편함, 방어적 반응, 그리고 당황한 눈빛.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하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은아, 그 방 말이야. 혹시 또 다른 친구들도 같이 있었니?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어요. 한 명은 많이 울었어요. 아이의 말은 짧았지만 도현에게는 충격이었다. 이건 단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밤이 깊어지던 시각, 도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수첩을 다시 꺼냈다. 수첩 첫 페이지에 써놓은 문장을 다시 읽었다. 이 아이는 나의 손녀다. 이 사건은 내 마지막 수사다. 그 문장은 더 이상 다짐이 아니었다. 이제는 명령이었다. 자신에게 내려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
장도연은 오랜만에 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후배이자 예전 강력계 동료였던 우진은 지금은 사설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도현은 그를 만나기 전 하은의 그림과 블록 구조물 그리고 아이가 했던 말들을 정리해두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 철저히 기록하고 분석하며 이 사건을 다뤘다. 더 이상 아이의 고통을 막연하게 느끼기만 할 수는 없었다. 우진과의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도현이 그림들을 꺼내자 우진의 표정이 금세 바뀌었다.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라 보기에는 그림 속 구성과 배치, 묘사된 물건들의 형태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 방의 구조, 침대의 위치, 문의 형태, 손잡이의 방향까지 현실에 기반한 디테일들이 느껴졌다. 우진은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건 실제로 본걸거린 것 같아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의 잠꼬대 내용과 병원에서의 반응, 그리고 준호의 모호한 대답들을 설명했다. 모든 퍼즐이 어느 하나 빠짐없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하은이 그림에서 묘사한 계단 아래 공간이 병원 구조와 일치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우진은 노트북을 열고 해당 병원의 구조를 찾기 시작했다. 그 병원은 대형 대학병원이었고 다행히 오래된 구조도면이 공개되어 있었다. 지하 1층 도면에서 눈에 띄는 공간이 있었다. 표기상 직원 휴게실로 되어 있었지만 구조상 일반적인 휴게 공간이라 보기엔 특이한 점이 많았다. 방음 처리된 벽체, 외부와 단절된 통로, 출입 권한이 제한된 문.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공간 뭔가 이상해요. 단순한 휴게실은 아닌 것 같아요. 도현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진은 병원 내부에 아는 청소업체 직원을 통해 비공식적인 정보를 얻기로 했고 도현은 하은에게 다시 블록놀이를 제안했다. 하은은 약간 주저했지만 도현이 옆에 있다는 안정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블록을 이용해 하은은 다시 그 방을 만들었다. 계단, 문, 침대, 기계처럼 생긴 구조물까지 그대로 재현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문은 누가 열어줘? 하은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아빠요. 도현은 아이의 말을 종이에 적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모든 증거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 이는 형사로서 그가 평생 찾아왔던 증언의 정합성과 완전히 일치했다. 하은의 설명은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반복된 경험에서 비롯된 기억이었다. 며칠 뒤 우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병원 청소업체 직원이 말하길 해당 휴게실은 직원들도 거의 들어가지 않으며 출입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종 방 안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꺼리는 이들도 있다고 했다. 어떤 소리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다. 아이 울음소리, 그것도 반복적으로 들렸다는 것이었다. 도현은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감정이 한순간에 몰려왔지만 그는 이를 억눌렀다. 아이 울음소리는 결코 상상 속 소리가 아니었다. 하은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그 방에 있었다는 말이 사실로 다가왔다. 그는 수첩에 다시 적었다. 다른 아이들, 반복된 행동, 공동범죄 가능성. 우진은 경찰에 바로 신고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증거가 불충분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이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수사를 그런 식으로 망쳐온 경험이 있었다. 이 사건만큼은 완벽하게 실수 없이 마무리하고 싶었다. 그날 밤 도현은 하은의 방에서 책을 읽어주며 아이의 반응을 살폈다. 하은은 이제 도현과 함께 있는 시간에 안정을 느끼는 듯 보였다. 아이는 여전히 무서운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도현은 그 점에서 작은 희망을 느꼈다. 하은이 무너지기 전에 자신이 도착했다는 것을. 다음 날 도현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분간 하은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마. 외출할 때도 반드시 같이 다니고 밤에도 곁에 있어줘. 서연은 아버지의 진지한 태도에 놀랐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히 묻지 않았다. 도현은 서연이 조금씩 진실에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무 빨리 말하면 감당하지 못할 수 있었으니까. 우진은 병원 내부의 네트워크 구조와 CCTV 배치까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병원의 보안 시스템은 생각보다 허술한 부분이 있었고 우진은 백업 서버의 존재에 집중하고 있었다. 만약 해당 방의 영상이 삭제되었더라도 다른 경로에 저장된 파일이 있다면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우진은 중요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다. 병원의 IT 담당자 중 한 명이 과거 백업 서버에서 삭제된 CCTV 파일을 일부 복원한 적이 있었고 그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연은 이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춰지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그는 수첩에 다시 펼쳤다. 곧 증거 확보, 침착하게, 치밀하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는다. 장도현은 형사가 아니었다. 그는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냉철한 직감을 가진 할아버지였다. 그리고 지금 그 직감은 마지막 신실 앞에 다가서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은의 그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아이의 눈빛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이답지 않은 침묵, 의도적으로 병원을 피하려는 행동, 그리고 반복되는 악몽까지. 그녀는 조용히 딸아이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하은 곁에 앉았다. 잠결 속에서도 하은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무서워. 하지 마세요. 말하면 엄마도 없어져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하은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은아, 어제 아빠한테 말한 거 진짜야?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서연은 무서움을 느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상대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었다. 잠시 후 하은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병원에 아래쪽 방이 있어요. 계단 내려가면 나와요. 하얀 벽, 차가운 침대, 양냄새, 아빠가 데려갔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다. 몇 번이나? 하은은 또 고개를 숙였다. 몇 번 갔어요. 주사도 맞았어요. 아팠어요.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아이의 말을 머릿속에 반복했다. 계단, 하얀 벽, 주사, 차가운 침대, 그리고 아빠. 하은은 상상하지 않았다. 그건 확실했다. 하은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울었고 어떤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얀 옷 입은 언니도 있었어요. 그 언니도 울었어요. 아빠가 혼냈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러나 그 어떤 단어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장도연은 서연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하은이가 다 말했어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서연도 진실을 마주한 것이다. 서연은 아이가 자고 있는 방 문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안에서 자고 있는 하은의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스스로를 탓했다. 어떻게 몰랐을까? 어떻게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 사람을 믿고 있었을까? 그날 밤 민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하은은 조용했고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하은이랑 이야기 좀 했어. 준호는 순간 긴장했다. 하지만 바로 표정을 바꿔 웃음을 지었다. 아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별 얘기 다 나오지.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다. 하은은 아빠를 보자마자 이불 속으로 숨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무서워요. 준호는 당황했다. 하은아, 아빠가 무서워?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용히 말했다. 하은이가 그 방에 대해 이야기했어. 병원 지하에 있는 그 방, 주사 맞았던 거, 아파했던 거, 그리고 다른 아이들까지.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말문이 막힌 채 그는 서연을 바라봤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오해야? 아이가 꾸민 말일 수도 있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이의 그림, 하은이의 말, 그 눈빛까지 다 진짜였어. 그 순간 도연이 집으로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손에는 USB와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준호야,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준호는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도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하 CCTV 복원됐어. 네가 하은이 손잡고 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다 찍혀 있었어. 준호는 멍해졌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다. 그건 치료가 아니야. 하은이는 환자가 아니야. 넌 그 아이한테, 네 딸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준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제가, 아버지님, 제발 한 번만. 하은이 조용히 방에서 나왔다. 고개를 든 채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아빠, 이제 나쁜 일 안 할 거죠?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였을 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 가정, 믿음, 그리고 그동안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그녀는 아이의 침대 옆에 앉아 하은이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이제 지켜줄게. 누구도 너한테 그런 짓 못하게 할 거야. 하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이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방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며칠 후 장도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이름은 유미라.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였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하은이의 그림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하얀 옷의 여성, 그리고 아이가 말한 우리던 언니가 바로 그녀였다. 그녀는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고 말을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그게 정말 치료인 줄 알았어요. 의학적으로 특별한 처치가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해서 믿었어요.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스스로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방음이 완벽한 방, 문을 잠그고 혼자 들어가는 행위, 아이들이 울면서 나오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 이름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지시를 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려웠어요. 유미라는 손을 떨며 이어 말했다. 제가 뭐라도 말하면 저도 병원에서 쫓겨날까봐 겁났어요. 그래서 몰래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숨겨놨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다. 도연은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들었다. 익숙한 목소리, 민준호의 음성이 분명했다. 이 아이는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외부에 알리면 치료에 방해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이건 병원에서도 모르게 진행되는 프로토콜이에요. 이 말들은 변명의 여지 없이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였다. 그 사람은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해왔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유미라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3년 전부터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은이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건넸다. 병원에서 근무했던 당시의 근무일지 복사본이었다. 거기엔 기록되지 않은 비공식 면담 시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그중 상당수가 민준호의 근무 시간과 겹쳐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 한 아이는 응급실로 이송된 적도 있었어요. 그 아이의 부모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갑작스런 발작이라고만 들었대요. 유미라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날도 그 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도현은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이 모든 일이 오랜 시간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심지어 내부에서 은폐된 정황까지 있었다. 유미라는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저도 피해자예요.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매일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구해줄 수 있습니다. 도현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유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하은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 아이의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보고도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날 저녁 도현은 하은에게 유미라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다. 하은아, 이 언니 기억나니? 하은은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울던 언니야. 도현은 하은의 반응을 적어두며 이제 진술 확보까지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우진에게 연락해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복구된 병원 CCTV 영상, 하은의 그림과 블럭 구성, 유미라의 녹음 파일과 근무일지, 하은의 진술. 증거는 충분했고 일관성이 높았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남아있었다. 도현은 생각했다. 이 증거들을 들고 경찰서로 가는 날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그날 밤 서연은 조용히 도현의 옆에 앉았다. 아버지, 어떻게 이걸 다 알게 되셨어요? 도현은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다. 하은이가 말해줬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다 말하고 있었어. 단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야.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저도 이제 끝까지 가고 싶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도현은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그리고 하은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는 자신이 쓴 수첩을 다시 꺼내 마지막 줄을 적었다. 유미라, 용기 있는 증언자, 피해자이자 증인. 증거는 준비되었고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범죄자는 숨을 곳이 없었다. 장도현은 민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다. 오늘 밤 10시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보자. 나 혼자 나갈 테니. 도현은 아무도 모르게 움직였다. 경찰에도 아직 알리지 않았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법적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 확인이었다. 그가 손에 쥔 작은 녹음기와 태블릿에는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과 목소리, 영상과 문서. 도현은 이 모든 것을 직접 민준호 앞에 들이밀 작정이었다. 더는 부인하지 못하게, 더는 숨지 못하게. 밤 10시 정각, 민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평소보다 훨씬 말수가 적었고 눈빛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도현은 침묵을 유지한 채 가까이 다가갔다. 조용히 이야기하자는 말 뒤에 그는 태블릿을 꺼냈다. 첫 번째로 보여준 건 CCTV 복원 영상이었다. 지하 복도를 걸어가는 민준호와 그 뒤를 따르는 하은, 그리고 문 앞에서 키를 사용해 여는 모습. 민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다음은 두 번째 영상이었다. 방 안에서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장면,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간호사. 영상 속 시간은 2달 전. 민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건 뭐냐는 질문에 입을 다문 채 고개만 떨군 채 있었다. 도현은 이어서 녹음기를 재생했다. 유미라가 녹음한 파일, 민준호의 목소리. 이건 병원에서도 모르게 진행되는 치료입니다. 외부에 유출되면 곤란합니다. 선명한 음성이 지하 주차장에 울렸다. 도현은 말했다. 이제 말해라. 넌 하은이에게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민준호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저는 치료라고 믿었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관리였다고 생각했어요. 도현은 조용히 웃었다. 그걸 치료라고 생각했다면 넌 이미 의사 자격이 없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갑을 꺼냈다. 은퇴 직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경찰 수갑. 이 순간을 위해 다시 꺼낸 것이다. 내가 널 체포하겠다. 아동 성범죄 혐의로. 민준호는 순간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답지 않게 왜 이러십니까? 제발 한 번만.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도현은 단호했다. 하은이한텐 한 번이 아니었잖아. 그때 도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수진이었다. 도착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 서 있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다가와 민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야? 네가 우리 딸에게 직접 말해봐. 민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랑한다고 했지. 가족을 지킨다고 했지. 그런데 어떻게 네가. 그 순간 하은이와 함께 온 우진이 멀리서 걸어왔다.
하은은 조용히 외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다 끝났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하은이는 이제 안전해. 하은은 민준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제 나쁜 일 안 할 거죠? 민준호는 고개를 떨고 왔다.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도현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이었다. 경찰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경찰관들이 차량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했다. 신고잡은 장도현 씨 맞으십니까? 도현은 조용히 USB와 녹음기 그리고 프린트된 그림들을 건넸다. 증거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CCTV 영상, 녹음 파일, 피해자 진술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민준호는 경찰관에게 제압당한 채 수갑이 채워졌다. 그 순간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은은 조용히 엄마와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흐느끼며 딸을 꼭 안았다. 우리 하은이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널 다시 아프게 하지 못할 거야. 도연은 하은을 안아 올렸다. 그 눈빛은 고요했지만 단단했다. 이제 진짜 끝났어. 다시는 저 어둠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경찰차가 병원 지하를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남은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다. 어둠은 물러가고 다시 빛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준호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사건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고 병원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은이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아과 의사의 아동 성범죄라는 제목 아래 세상은 충격에 빠졌다. 병원 전반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고 다른 피해 사례도 하나둘 드러났다. 유미라 간호사는 용기를 내어 경찰 조사에 출석했고 내부 증언자로서 중요한 진술을 이어갔다. 서연은 민준호와의 이혼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협상은 없었다. 단 하나, 하은이의 양육권만은 서연이 가져야 했다. 민준호 측은 더는 반박하지 않았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서연은 변호사를 통해 민준호는 향후 아이와의 직접 접촉을 일절 시도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명시했다. 하은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던 날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아침에 울며 깨어나는 일도 사라졌다. 알람 소리에 놀라지 않았고 병원 앞을 지나가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유치원에서의 태도도 달라졌다. 선생님은 요즘 하은이가 다시 웃어요 라고 말했다. 장도연은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평소엔 혼자였던 집이 다시 따뜻해졌다. 서연은 처음 며칠은 말을 아꼈지만 점차 평소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도현은 딸과 손녀가 주는 온기 속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은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예전보다 비둘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비둘기도 우리 하은이 웃는 걸 좋아하나 봐. 하은은 방긋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는 매일 웃을게요. 하은은 그림도 달라졌다. 빨간색 크레파스를 고집하던 과거는 사라지고 노란색과 파란색이 종이를 가득 채웠다. 집, 사람, 웃는 얼굴, 나무, 하늘, 그리고 강아지까지. 어느 날 도현에게 작은 그림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이건 우리 집이에요.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서연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민준호 사건과 관련하여 감찰이 확대되었고 병원 내에서 추가로 적발된 비위 행위가 밝혀졌다는 소식이었다. 몇몇 간호사와 청소 직원은 당시 상황을 증언했고 그들의 도움으로 또 다른 피해 아동 2명이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민준호의 기소 내용을 확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도현과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하은이는 아직도 그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내 손녀인데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하은은 유치원에서 새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었다. 예전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줄었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선생님은 가끔 하은이가 자신감을 보이며 친구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도현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다. 작고 여린 아이가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회복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서연과 도현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하은은 공식적인 증언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전문가들이 진술 영상과 그름을 분석하여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도현은 다시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끝까지 지킨다. 이 아이의 삶이 다시 어두워지지 않도록. 저녁 식사 시간, 하은이가 말했다. 왜 할아버지, 저 요즘은 무서운 꿈 안 꿔요. 도현은 웃으며 물었다. 그럼 무슨 꿈 꿔? 하은은 대답했다. 할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여행 가는 꿈이요. 우리 셋이서요.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미소 지었다. 그 말이 너무도 고마웠다. 너무도 벅찼다. 도현은 밤마다 하은이의 이불을 덮으며 속삭였다. 우리 하은이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게 해줄게. 그리고 거실로 나와 조용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잔잔했다. 긴 폭풍이 지나간 자리 조금씩 평온이 돌아오고 있었다. 하은이의 웃음이 그 증거였다. 며칠 뒤 하은이는 유치원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왔다. 종이 위에는 초록 잔디와 파란 하늘, 그리고 손을 잡은 세 사람이 웃고 있었다. 그 아래 하은은 또박또박 글씨를 써놓았다. 우리 집이에요. 장도연은 그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하은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더는 두려움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걸 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판은 다음 주에 마지막 공판이 될 거래요. 검찰 쪽에서 민주노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시간 쌓아온 증거들과 하은의 진술, 유미라의 용기 있는 행동,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모였고 마침내 결과가 눈앞에 와 있었다. 하은은 조용히 밥을 먹다가 물었다. 왜 할아버지? 아빠는 이제 집에 안 와요? 도연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하은아, 아빠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어. 그래서 한동안 집에 못 와. 하은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아플까? 도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대답했다. 응, 아플 거야. 하지만 그래야 진짜로 잘못한 걸 깨달을 수 있어. 잠시 후 하은은 다시 물었다. 할아버지, 저는 아빠를 용서해도 돼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용서는 하은이가 어른이 돼서 스스로 결정하면 돼.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해.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저는 매일 웃을게요. 주말 세 사람은 다시 공원에 나갔다. 하은은 비둘기를 보며 좋아했고 서연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벤치에 앉았다. 도연은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서연이가 말했다. 아버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날 용기 내준 간호사님 덕분에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야. 이제야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그날 밤 하은은 잠들기 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무서운 꿈 안 꿔요. 대신 좋은 꿈 꿔요. 엄마랑 할아버지랑 같이 놀러 가는 꿈이에요. 도연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우리 하은이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고맙다. 재판 당일 장도연은 서연과 함께 법정에 섰다. 민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별명도 하지 않았다. 판결은 유죄였다. 실형 선고와 함께 아동 접근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 도연은 판결문을 들으며 조용히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이 아이는 지켜졌다. 정의는 늦었지만 도착했다. 하은은 그날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림을 꺼냈다. 이번엔 하얀 집 앞에 분홍꽃이 피어 있었고 엄마와 할아버지, 자신이 함께 손을 들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는 웃는 집. 저녁 무렵 서연은 도연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제 우린 괜찮아질까요?
도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린 이미 괜찮아지고 있어. 하은이의 웃음이 그 증거야. 그날 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뉴스에서는 또 다른 피해 아동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뉴스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하은은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속삭였다. 할아버지, 나중에 크면 나도 나쁜 사람들 잡는 사람이 될래요. 도연은 잠시 웃다가 대답했다. 그래, 우리 하은이는 뭐든 할 수 있어. 그 마음 잃지 않으면 돼. 그날 밤 장도연은 잠들기 전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다. 그 아래 작게 한 문장을 더 적었다. 어떤 어둠도 아이의 웃음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다. 내일 아침도 하은의 웃음소리로 시작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웃음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나 사건을 넘어서 우리 사회 속 침묵과 무관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작은 이상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 아이의 용기, 한 어른의 책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연대가 결국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누군가를 떠올리며 조금 더 따뜻한 시선과 행동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야기를 전하며 저희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잠시라도 담아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가장 큰 방법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며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